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제 43번째 생일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첫 생일이었기에 평소보다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제 남편은 그리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무뚝뚝하고 무드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제 생일을 딱히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43번째 제 생일이 평생 잊질 못할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그리 호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연애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에 위치한 국립대를 나온 저는 태어나서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도 낯설고 서울 생활은 그보다 더 낯설었죠. 지금도 서울은 집세가 비싸지만 당시에도 제가 살던 지역보다 원룸 월세가 훨씬 비쌌어요.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닐 뿐더러 갓 대학을 졸업한 터라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했기에 구미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전철역에서 떨어진 후미진 곳에 집을 얻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조금 부지런히 걸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한두 달은 다른 건 생각도 않고 출퇴근용으로 발이 편한 신발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어쩌나 그런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야근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됐는데 전철역에서 나와 주택가로 들어서면서부터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키링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잠시 멈춰 섰는데 그때 발걸음 소리도 멈추더라고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강의 공포를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울린 거예요. 제 직속 사수였어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요. 평소에 워낙 깐깐하게 교육하는 직속 선배라서 이를 박박 갈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의 전화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야, 벌써 집에 들어간 거야? 난 아직 도착 못했어. 자기도 알지? 우리 집 근처 공원, 거기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김정윤 씨, 술 마셨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기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도 벌써 그리워진 거라? 에이, 몰라. 이 여자가 정말 도대체 무슨... 남편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누군진 나도 모르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잠시 침묵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요. 아무 얘기나 계속 지어서 하고. 정윤씨,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그놈이 다가오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요.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알잖아. 나 자기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저를 따라오던 사람이 제가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라고 생각했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집에 도착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 너머에선 남편이 연신 저를 달래고 있었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남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 달리 남편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말투로 괜찮냐고 걱정부터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서운 호랑이 사수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앞으로 한동안 퇴근길에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다른 가족들은 없고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다면서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 5정류장 거리니까 퇴근길에 조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빈말이라도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거였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는 말을 하기 힘들었고 제 주변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 내민 손을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덥석 잡은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줘요. 분명히 한두 번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3개월이 넘도록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도 그만둔 이유가 남편이 귀찮아서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쫓아왔던 인간이 제 풀에 꺾여나가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때 저를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대학 선배였어요. 대학 시절 제 친구와 1년 넘게 사귀었던 사람이죠. 한동안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가짜 남자친구 행세를 했는데 2주쯤 지난 시점에 선배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남자 사귀냐?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겁도 없이 남자를 집까지 달고 다니고 말이야.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거 부모님도 아시니?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때 알아챘어요.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나를 쫓아다니던 그놈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배한테 되물었죠. 이상하네. 나 남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변에 알린 적이 없는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선배가 어떻게 할까? 혹시 밤마다 내 뒤라도 밟았어요? 맞죠? 그거 선배였죠? 대답해요. 나 스토킹했냐고 묻잖아요. 그러자 선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랐어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남자랑 희덕거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기말할 거 없고 당장 그 자식이랑 헤어져. 딱 보니까 인상도 더러운 게 여자 패고도 남을 놈이니까. 내가 경고했다. 당장 헤어져. 하, 선배가 뭔데 나보고 헤어져라 말아라 헛소리야. 누가 보면 내가 선배 여자친구인 줄 알겠네. 내 앞에 당당히 나타날 용기도 없어서 밤늦게 뒤쫓아다니며 스토킹이나 하는 주제에 웃기고 있어. 그리고 모르는가 본데 내 남자친구가 인상만 더러운 게 아니야. 해병대 출신이라서 자기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놈 보면 그 자리에서 반은 죽여놓을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선배는 내 남자친구 눈에 띄기만 했다 하면 그날로 이 세상 하직하게 되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쥐새끼처럼 졸졸 쫓아와봐. 초상 치르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인간이 그동안 나를 불안하게 했던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괜히 기분이 우울했어요. 이런 인간을 선배 대접해왔던 게 화가 날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밤길을 쫓아오던 놈의 신원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범인도 밝혀졌겠다. 더는 남편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우리 집까지 안 바래다 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로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죠. 그런데 선물을 받아든 남편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치 서운한 사람처럼 뾰로통한 표정인 거 있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떨떠름한 상태로 남편과의 퇴근길을 함께 하던 가짜 애인 행세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제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사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의 제 등 뒤까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길바닥에 쓰러지지 뭐예요. 놀라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선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를 내려다보며 죽일 듯 노려다보는 제 남편이 보이더군요. 윤대리님, 여긴 어떻게? 그러자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보내는 게 걱정돼서 따라왔어. 그랬더니 이런 쥐새끼 같은 게 자기 뒤를 따라가지 뭐야. 야, 너 엄살 그만 떨고 안 일어나? 주먹에 비껴 맞아서 아프지도 않잖아. 너 내 주먹에 제대로 맞았으면 그대로 정신 잃었어. 당장 안 일어나? 그러자 선배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러더군요. 니들 사귀는 거 아니지? 내가 일주일 동안 숨어서 봤어. 정윤이 너 혼자 다니는 거. 그동안 나 보라고 둘이서 쇼한 거지? 솔직히 말해. 그러자 남편이 달려들어 선배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쇼? 그래, 쇼를 하긴 했지. 내 여자를 함부로 쫓아다니는 놈, 내 손으로 잡으려고 일부러 네 놈이 나타나면 잡으려고 멀리 떨어져서 걸어왔으니까. 쓰레기 같은 새끼. 사내 새끼가 고작 한다는 짓이 약한 여자 스토킹이냐? 너 같은 건 말로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릴 때까지 주먹으로 교육해야지. 남편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으로 주먹을 쳐들었어요. 가만히 뒀다간 일이 커질 게 분명했죠. 그래서 달려들어 제가 말렸어요. 자기야, 이런 쓰레기한테 주먹까지 쓸 거 뭐 있어. 괜히 더러운 것만 묻는다고. 우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 인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몇 년째 빌빌대는 놈이거든. 이참에 빨간 줄 제대로 그어주는 게 저놈 인생엔 가장 큰 벌일걸? 제 말에 남편은 일리가 있다 싶었는지 들었던 주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제 예상대로 선배는 경찰을 보자 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울먹였어요. 판검사가 될 사람이 이런 일로 흔적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차며 그러더군요. 정신 차려. 네가 판검사가 될 일 없으니까. 너 같은 게 판검사가 되면 이 나라 법조계는 더 볼 것도 없이 썩은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건 범죄자니까. 넌 그냥 네가 지은 죄값 달게 받아. 결국 선배는 경찰서에 넘겨졌고 저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함께 가져왔어요. 어떻게 알고 따라왔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스토킹이나 하는 야비한 놈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고작 직장 선후배일 뿐인데도 남편은 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처음 입사해서 직속 사수로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사수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한 성격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손톱만큼도 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의외로 자상한 면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사수로 만나다니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 불편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보니 이제는 좋은 점만 부각돼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로서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 몰라서 딱히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길래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볼까 하고 갔는데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집에 데려가긴 누굴 데려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사귀는 사이라고 했던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남편이 매번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는데 그 모습을 여동생이 봤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혼기가 차 있던 남편이라서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신호의 말에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데려오라고 닥달을 하신 거죠. 집에 여자를 안 데려올 거면 선이라도 보라면서요. 통화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미안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가가 말을 걸었죠. 혹시나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거라면 얘기하라고요. 내가 직접 남편 집에 찾아가서 해명을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그럼 이번 주말에 자기랑 같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기도 전에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 있었던 상황과 남편 도움으로 스토커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자 시부모님이 꽤나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댁에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남편과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겪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과 마음 터놓고 지내기 꺼려지기 마련인데 남편과 저는 이미 서로의 상황에 대해 잘 알다 보니 그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굳이 가는 마음 막지 말자는 생각에 교제를 시작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선 1, 2년 더 사귀다 천천히 하기를 바랐지만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기 때문에 시댁에선 연애 초부터 은근히 결혼 압박을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는 아이 닥달을 하셨고요. 여자가 30 전에 출산을 해야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야. 내가 우리 막내 낳았을 때가 29이었잖니. 딱 30 전에 출산을 마쳤더니 봐라. 애들이 다 똑똑하게 나왔잖아. 그러니 너도 더 늦기 전에 애부터 가져. 시어머니께선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말을 마치 공인된 출산 공식인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말들이었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가 출산을 할 때는 경력 단절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 넉넉한 상황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선뜻 아이를 갖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기본적인 가계 지출도 있고 그 밖에도 자질구레하게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엔 아이 문제로 시부모님과 살짝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었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우리 상황에 애를 갖는 건 무리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엄마가 그러시는 게 한두 번이야.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거라면
남편 말대로 듣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럴 땐 찰떡같이 들어맞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믿음직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무심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즈음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뒤에도 내 자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입덧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날이 살은 빠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보양식을 잔뜩 만들어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만들어 왔어? 괜히 힘들게. 이거 사. 누가 너 먹으라고 만들어 왔는 줄 알아? 내 사위 먹이려고 가져온 거야. 가장 노릇하느라 일 끝내고 배달일까지 하는데 장모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배달일을 하다니? 네 형부 가게에 와서 배달일한 지 벌써 2달째인데 넌 그것도 몰랐어? 남편이 차장이 다 돼서야 집에 오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너도 참. 그동안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야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전처럼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면 남편 스케줄을 잘 알겠지만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전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힘들어진 탓이었죠. 그런데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자기, 혹시 퇴근하고 배달일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왔다 가셨어? 엄마가 자기 먹일 보양식 만들어 오셨더라고. 근데 자기야, 혹시 돈 필요해? 아니, 회사 일만 해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저 몰래 시댁에 보낼 돈을 만드느라 남편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 출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 말을 듣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동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짜증만 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 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출산 휴가 후 회사에 내 자리가 없다면 밖에서 새로 구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뭐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니 몸도 덜 고단하고 식욕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입덧도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순산한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부장님 말로는 그나마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까지 저는 1년 가까이 집에서 육아를 하며 지냈어요. 제가 이직한 새 직장은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영세업장이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고 직원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야근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워킹맘한테는 야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원했다면 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가 경기권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죠. 그 후로는 친구가 아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형부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형부처럼 자영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배워두려는 생각이었죠.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벌면 아이 학원도 더 보낼 수 있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사회생활을 쉬지 않고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만 했다면 뒤늦게 사회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쉬지 않고 밖에서 일을 했던 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다간 온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무척이나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삼복더위에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다 줘도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언니네 내외랑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도 살가운 형부와 달리 제 남편은 저랑 팔짱조차 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테 저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저 한 집에서 숙식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중학생이 되고부터 부쩍 키가 자란 아들은 밖에 나갈 때도 의젓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대신 들어주곤 했죠.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아들은 내 편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니 부부관계도 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살갗이 닿기만 해도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직장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라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은 40대 직장인이라면 숙명과도 같은 수순이었지만 당사자인 남편은 그 일로 꽤 의기소침해졌어요.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아서 연봉도 낮추고 소규모 회사에 원서도 넣어보았지만 40대 후반인 남편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씻자마자 바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리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일어나 했는데 택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얘기해 준 건 아니고 형부가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몸 쓰는 일을 하려니 체력이 버틸 리가 없었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무슨 일을 하려거든 나랑 상의 좀 해. 왜 매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알았으면 됐지. 당신 정말 1억이야? 왜? 죽을 때도 당신 죽은 거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지 그래? 그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삼복더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는데 그래서인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냉찜질도 해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싶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 봐야 남편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힘들면 며칠 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않고 몸을 돌려 눕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라면 남편이 출근을 앞두고 씻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시켜 119에 전화를 하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이미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는 남편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옆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고 어쩌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건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남편한테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살아있을 땐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더니 어쩌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고 가는 건지, 화가 났다가 다시 미안한 마음에 죄인이 됐다가 하룻밤에 수시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황폐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축 늘어진 시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고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들이 건넨 건 다름 아닌 옥수수가 들어간 술빵이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마저 죽으면 자기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에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어요. 남편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없는 힘을 쥐어짜며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에 은행에 넣어두었던 남편 퇴직금을 합해 도시락집을 차렸어요. 형부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오픈을 할 수 있었죠. 지난 1년간은 가게가 자리를 잡는 거에 신경을 쓰느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잠시 접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생일이 되었죠. 한창 점심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꽃다발을 든 배달원이 가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속으로 화사한 꽃을 보며 저런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스치듯 했는데 배달원이 제게 꽃다발을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김정윤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해주세요. 아니, 제가 김정윤은 맞는데요. 누가 이걸 보냈나요? 나한테 꽃다발을 보낼 사람은 없는데. 그러자 배달원은 단말기 액정을 제게 보여주며 그러는 거예요. 보내신 분은 윤상준 씨로 돼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윤상준은 죽은 제 남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가게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꽃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주문자가 윤상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액정에 시어머니라고 뜨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제게 꽃은 잘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맥이 탁 풀렸어요. 그럼 그렇지.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나한테 꽃을 보내. 이런 생각에 한숨을 푹 쉬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라서 실망했니? 진우애미야, 근데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고 네 남편이 보낸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이 지가 죽을 걸 알고 그랬나? 죽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더구나.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죽으면 진우애미 생일에 꽃다발 좀 보내달라고. 너랑 살면서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나? 그렇게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꽃이고 옷이고 선물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 그 꽃은 네 남편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게 애정이 없는 것 같은 남편을 늘 야속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워하기보다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나를 또 이렇게 감동시켰으니까요. 오랜 시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사랑도 애정도 다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43번째 생일에 받은 남편의 꽃다발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아들 녀석과 함께 남편이 잠든 낙골당에 찾아가야겠어요. 가서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남의 편 혹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